무식한 년이 뭘 안다고! 가지마! 나는 7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WHO 출신 의료통역 전문가였다. 하지만 결혼 후 14년간 남편은 나를 영어 조금하는 전업주부로 소개했고 아버지가 남긴 특허마저 빼앗아 자기 회사를 세웠다. 수진아, 인사만 하고 조용히 있어. 창피하니까. 14년 만에 처음 데려간 회사 행사에서 남편이 내게 한 말이었다. 남편의 비서는 내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사모님, 오늘 옷이 참 편해 보이세요. 놀러 오신 것 마냥이요. 500억 협상이 통역사의 실수로 무너지려는 순간 나는 구석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편이 앉아 있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UAE 왕실 자문관 앞으로 걸어가 완벽한 아랍어로 입을 열었다. 자문관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자문관의 눈이 커졌다. 잠깐. 당신 목소리가 익숙하군. 혹시 14년 전 제네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용산의 고급 아파트 32층, 통유리 창문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의 눈동자는 그 어떤 빛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42살, 올해로 결혼한 지 14년째였습니다. 수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을 청소하고 점심을 먹고 또다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런 하루가 시작되었죠. 창밖의 풍경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웠지만 수진에게 이 집은 그저 화려한 새 장에 불과했습니다. 점심 무렵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이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만찬이 있어. 같이 가야 하니까 준비하고 있어. 수진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4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비즈니스 행사에 동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늘 그녀를 집에 두고 혼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같이 가자는 걸까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자리예요? UAE 투자자들이랑 저녁 먹는 자리야. 유럽 쪽 사람들도 오고.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UAE, 유럽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숙이 묻어둔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그 희미한 설렘을 단번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수수하게 입어. 그리고 인사만 하고 조용히 앉아 있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네. 특히 영어 좀 한다고 나서면 안 돼. 창피하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그래왔듯이요. 수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남편이 좋아하는 수수한 베이지색 옷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손이 옷장 가장 아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고 빛바랜 가죽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라 먼지가 희끗하게 앉아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과거의 자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AIIC 국제회의 통역사 자격증, 유엔공인 의료통역 전문가 자격증, WHO 세계보건기구 직원증.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28살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네바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던 시절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국제회의장을 누비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격증들 사이에서 작은 명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박 테두리가 둘러진 고급스러운 명함이었는데 세월의 흔적으로 글씨가 조금 바래져 있었습니다. 칼리드 알막툼, UAE 왕실 의료자문관. 수지는 명함을 손에 쥐고 14년 전 제네바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WHO 긴급회의에서 다른 통역사의 치명적인 오역이 터졌을 때 28살의 그녀가 즉석에서 바로잡아 외교 문제를 막았던 일이었어요. 그날 칼리드 자문관은 수진에게 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었죠. 언제든 연락하시오. 당신 같은 인재는 어디서든 환영받을 것이오. 하지만 수진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그녀는 정우와 결혼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렸거든요. 수지는 파일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의공학 연구원이었던 아버지는 2009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이 27살이던 해였죠. 수진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정리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때 아버지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우가 다가왔었죠. 수진 씨, 특허 등록 절차 같은 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힘드실 텐데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를 함께했던 사람이니까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던 그녀는 정우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백지 위임장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오늘 저녁 처음으로 남편의 비즈니스 자리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말 한마디 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지만요. 수지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에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꺼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눈에 띄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어보다가 문득 서랍 위에 올려놓은 가죽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든 자격증들, 그리고 금태 명함. 14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7개 국어를 할 줄 알면서 이 집에서는 14년 동안 침묵만 해왔네요. 쓴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처럼 그녀의 시간도 그저 흘러가기만 했죠. 아무런 방향도 없이, 아무런 목소리도 없이요. 하지만 오늘 저녁 무언가가 달라질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금태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빛바랜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자문관님은 아직 그 자리에 계실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핸드백 깊숙이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치 과거의 자신을 함께 데려가는 것처럼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수수하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희미하게 살아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대형 볼룸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제 의료 투자 만찬이 열리는 밤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멈췄고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붉은 카펫 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호텔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수천 개의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어디선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14년 만에 처음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떨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수진아, 뒤에서 따라와. 남편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해외 영업팀장 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과감한 옆트임이 들어간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유라는 마치 이 자리의 여주인처럼 당당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남편이 골라준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두 사람보다 세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부부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수진의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이런 순간에 익숙해졌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볼룸 입구에서 유라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사모님, 오늘 옷이 참 편해 보이세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회사 직원 몇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한 발 더 다가서며 속삭였어요. 장례식에도 입으실 수 있겠네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수진의 손이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도 모른 척 앞만 보고 걸었어요. 볼룸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이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커다란 기둥 뒤에 있는 테이블로 데려갔어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고 마셔. 돌아다니지 마. 네. 영어 좀 한다고 나서면 안 돼. 알았지? 가만히 앉아만 있어.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유라와 함께 메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진 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았어요.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모님은 영어도 잘 못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시는 게 대표님 체면 살리는 거예요. 수지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7개 국어를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녀는 그저 영어도 잘 못하는 전업주부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볼룸 입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빈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중동 남성이었습니다. 머리에 쓴 흰색 구투라와 검은색 이갈이 위험 있는 인상을 더했어요. 그 뒤로 수행원 여러 명이 따랐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칼리드 알막툼, UAE 왕실 의료자문관. 14년 전 제네바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색이 섞였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여전했어요.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핸드백 안에 그의 명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칼리드 뒤로 유럽 쪽 손님들도 들어왔습니다. 은발의 단정한 여성은 스위스 제네바 의료재단의 헬가 밀러 이사장이었고 그 옆에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배석해 있었어요. 이탈리아 의료장비업체 대표인 마르코 로시도 보였습니다. 세계 의료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통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기둥 뒤에 숨겨진 그림자에 불과했죠. 메인 테이블에서 남편과 유라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라가 활짝 웃으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수진의 귀에 유라의 발음이 들어왔습니다. 틀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유라가 회사 소개를 하다가 중요한 단어를 잘못 발음했습니다. We finished our criminal trial successfully.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상시험을 뜻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형사재판을 뜻하는 크리미널 트라이얼로 발음한 것이었어요. 외국 손님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4년 전 제네바에서도 비슷한 오역 때문에 큰일이 날 뻔했었습니다. 그때 칼리드 자문관이 옆에 있는 수행원에게 아랍어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수지는 먼 거리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 회사 준비가 덜 된 것 같군. 통역 수준이 형편없어? 수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14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아니야. 저러다 일을 망치겠어. 하지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던가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 나서지 마. 수지는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유라의 서툰 영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이미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백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14년 전의 금태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7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도 여전히 그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이 깨어날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찬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본격적인 비즈니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볼룸 옆에 마련된 VIP 회의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위로 계약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지시에 따라 VIP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방 구석의 보조의자였어요. 마치 짐처럼 구석에 놓인 기분이었지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협상 테이블 정중앙에는 칼리드 자문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헬가 이사장과 마르코 대표가 자리했어요. 맞은편에는 남편과 유라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바로 옆에는 오늘을 위해 고용한 통역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원을 갓 졸업한 듯 앳된 얼굴이었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저 정도 경력으로 이런 규모의 국제 협상을 통역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메디텍 코리아는 최고 품질의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문법은 맞았지만 국제 비즈니스 협상에서 쓰는 격식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칼리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협상이 진행되면서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유럽 인증에 대해 설명할 때였어요. 저희 제품은 CE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We have OBTA ined C-E certification. CE 인증이라고 발음한 것이었어요. CE 인증은 유럽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증인데 그걸 알파벳 하나하나 끊어서 읽은 겁니다. 헬가 이사장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옆에 앉은 40대 남성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던가요? 절대 나서지 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희 제품은 임상시험 3상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검증된 제품입니다. 통역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임상시험 3상이라는 전문 용어가 낯선 듯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치명적인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Our product clinical trial phase 3 has been suspended.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중단되었다고 번역한 것이었어요. Approved와 suspended.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칼리드 자문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아랍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제품을 팔려는 거냐? 수진만이 그 아랍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헬가 이사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독일어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녀는 앞에 놓인 서류를 덮으며 수행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마르코 대표 역시 이탈리아어로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짐 싸. 우리 간다. 500억 원 규모의 5개년 독점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계약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가 통역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대체 뭘 번역한 거야? 통역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대로 번역했어요. 유라가 황급히 끼어들어 영어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가 손을 번쩍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수행원에게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짐 싸. 공항으로 가자. 수행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헬가 이사장도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르코 대표는 이미 출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칼리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절망이 서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나서야 해. 지금 아니면 모든 게 끝나. 아니야. 나서면 안 돼. 남편이 뭐라고 했어. 가만히 있으래잖아.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사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수진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자존심이, 그리고 진짜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앞에서 500억 원짜리 계약이, 그리고 14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4년간 닫아두었던 입술이 떨리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영원히 새장 속에 갇혀있게 될 거야. 칼리드 자문관의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었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회의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헬가 이사장은 이미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고 마르코 대표도 수행원과 함께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00억 원짜리 계약이 문 밖으로 걸어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칼리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이 재빠르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거구의 경호원 앞에서 남편은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자문관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습니다.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랍어로 짧게 내뱉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기만이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생각 없네.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회의실 안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구석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나서면 안 돼. 남편이 뭐라고 했어. 가만히 있으래잖아. 창피 준다고 했잖아.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14년이야.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어. 이대로 또 침묵하면 평생 새장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수진의 눈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딸의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진아, 내 재능을 절대 묻어두지 마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수진아.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쏠렸어요. 뭐 하는 거야? 앉아 있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유라가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사모님, 지금 미쳤어요? 상황 더 망치려고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유라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촌스러운 아줌마가 뭘 하겠다는 거냐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수지는 그 시선 앞에서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수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어요. 유라가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수지는 이미 몇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수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러는 거야? 대표 부인 아니야? 수진의 걸음걸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전업주부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등이 펴지고 어깨가 당당해지고 시선이 정면을 향했습니다. 14년 전 제네바 국제회의장을 누비던 전문 통역사의 걸음걸이였어요. 칼리드가 이미 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완벽한 걸프 아랍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문관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칼리드가 멈췄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놀라움으로 커진 눈이 수진을 향했어요. 방금 그 유창한 아랍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칼리드가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칼리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집중했어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방금 통역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삼상 임상시험은 성공적으로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중단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아랍어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라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프루브드와 서스펜디드를 혼동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자문가님. 통역사가 승인을 뜻하는 어프루브드를 중단을 뜻하는 서스펜디드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모두 획득한 상태입니다. 수진의 아랍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14년 동안 쓰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마치 어제도 제네바 회의장에서 통역을 했던 것처럼요. 칼리드가 한 발짝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당신 목소리가 익숙하오. 수진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칼리드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제네바, 14년 전 WHO 회의. 혹시 그때 그 젊은 통역사?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14년이나 지났는데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자문가님. 칼리드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습니다. 14년 전 그날 다른 통역사의 치명적인 오역으로 환자 안전 프로토콜이 잘못 전달될 뻔했었어요.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 28살의 젊은 통역사가 즉석에서 바로잡아 칼리드의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통역사가 바로 수진이었어요. 그때 내가 당신에게 명함을 줬소.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는데. 칼리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소? 14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았어요. 14년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통제, 빼앗긴 목소리, 새장 같았던 집.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수진은 감정을 추스르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리드가 잠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신뢰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가 경호원에게 손짓하며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문 닫아. 협상 계속한다. 그리고 헬가 이사장과 마르코 대표를 향해 영어로 말했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중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헬가 이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칼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코 대표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칼리드가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상황을 설명해 줄 거요. 나는 이분을 신뢰하오. 모든 시선이 다시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라 호기심과 기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마침내 불꽃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신이 차올랐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수지는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과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4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칼리드 자문관이 수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그가 가리킨 곳은 협상 테이블 정중앙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14년 동안 구석에만 있던 사람에게는 그 몇 걸음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협상 테이블 정중앙에 섰어요.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려 했습니다. 자문관님, 제 아내는 그냥 전업주부입니다. 협상에는 박 대표? 칼리드가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소. 이분과 이야기하고 싶소.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앞에서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유라도 입술을 질끈 깨문 채 서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4년 전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오. 제네바 WHO 긴급회의였소. 환자 안전 프로토콜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통역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소.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의료 과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논의하는 조항이었소. 통역사가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회피한다로 잘못 번역했소. 하마터면 국제적인 외교 문제가 될 뻔했지. 칼리드의 목소리에 당시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통역사가 손을 들었소. 28살밖에 안 된 동양인 여성이었소. 모두가 놀랐지. 그 젊은 여성이 완벽한 아랍어로 오역을 바로잡았소. 칼리드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소. 이수진 씨.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내가 당신에게 명함을 줬소.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소.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칼리드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소? 14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요? 수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14년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통제, 빼앗긴 꿈, 다친 세상.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하지만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4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의 서류를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오늘 협상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수진 씨가 통역을 맡아주시오. 헬가 이사장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칼리드 자문관,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수진이 헬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제네바 통역대학원에서 의료 및 법률 전문 통역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어는 제 세 번째 언어입니다. 헬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창한 독일어에 놀란 것이었어요. 그녀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훌륭하군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6개월간 연수했습니다. 의료기기 인증 관련 통역 업무였습니다.
헬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 옆에 앉아있던 40대 중반의 남성, 마르쿠스가 감탄하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코 대표가 이탈리아어로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이탈리아어도 하십니까? 수진이 마르코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로마와 밀라노에서 의료장비 박람회 통역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이탈리아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코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는 옆에 있는 수행원을 돌아보며 이탈리아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해. 이 여자 진짜 대단해.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각 언어를 구사할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한 조각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칼리드가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알아보였습니다. 이 의료 영상 센서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요? 그리고 할랄 인증은 받았소? 수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받자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확도는 99.7%고 할랄 인증은 받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말을 받아 아랍어로 매끄럽게 통역했어요. 자문가님, 저희 제품의 영상 판독 정확도는 99.7%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할랄 인증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JAKIM에서 획득했습니다. UAE 표준에도 완벽히 부합합니다. 칼리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헬가 이사장이 독일어로 질문했습니다. 임상시험 3상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럽시 인증 과정에서 어떤 테스트를 거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중 해당 자료를 빠르게 찾아냈어요. 14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3상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200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위양성률 0.3%, 위음성률 0.2%를 기록했습니다. 수지는 유창한 독일어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의료 전문 용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헬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C 인증은 독일 TUV 라인란드를 통해 획득했습니다. EMC 테스트, 안전성 테스트, 생체적 합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헬가가 옆에 앉은 마르쿠스에게 독일어로 속삭였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재단에서도 탐낼 만하군.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측 법률 고문의 질문이었어요. 그는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계약 조항 중 지적 재산권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허권 귀속과 기술 이전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지는 잠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특허권, 그 단어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현재 핵심 특허는 국내 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며 PCT 국제 출원을 통해 유럽과 중동 지역 특허도 진행 중입니다. 기술 이전 시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로열티는 순매출의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고문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마르코 대표가 이탈리아어로 질문을 이었어요. 부품 공급망은 어떻게 됩니까? 품질 보증 체계도 설명해 주시오. 수진이 이탈리아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핵심 부품은 독일 지멘스와 일본 히타치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12개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은 ISO 13485 인증을 기반으로 하며 출고 전 100%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마르코가 감탄하며 손뼉을 쳤어요. 브라보. 당신은 정말 언어의 마에스트로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결렬 직전이었던 협상이 이제는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멕시코 의료기관 대표였어요. 그가 스페인어로 질문했습니다. 중남미 시장 진출 계획이 있습니까? 현지화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수지는 스페인어로 대답했어요. 대표님, 내년 상반기에 멕시코와 브라질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AS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매뉴얼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회의실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칼리드가 먼저 손뼉을 쳤고 헬가와 마르코가 따랐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4년 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꾹 참았습니다. 남편과 유라는 회의실 한쪽에서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영어도 잘 못하는 전업주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7개 국어로 세계적인 거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 분노,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유라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서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촌스러운 아줌마가 자신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수지는 14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항상 할 수 있었어. 그저 목소리를 빼앗겼을 뿐이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칼리드가 계약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수진 씨, 당신 덕분에 오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소? 감사하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가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14년간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세 장의 빗장이 마침내 풀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2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결렬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이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자문관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5개년 독점 공급 계약서였어요. 그의 손에는 금색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 칼리드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시선은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 대표,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칼리드에게 쏠렸어요. 2시간 전 나는 이 협상을 포기하려 했소. 아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소. 칼리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역 수준이 형편없었고 준비도 부족해 보였소. 솔직히 이 회사와 거래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소.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유라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칼리드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수진 씨가 모든 것을 바꿨소. 칼리드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지금 이 계약서에 서명하려 하오. 하지만 분명히 해두겠소. 칼리드가 만년필을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박 대표의 회사를 믿고 서명하는 게 아니오. 이수진 씨를 믿고 서명하는 거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회사, 자신의 계약인데 정작 자신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받은 치욕이었어요. 칼리드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금색 만년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헬가 이사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에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헬가가 독일어로 말했고 수진이 자연스럽게 통역했어요. 스위스 제네바 의료재단은 이번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의향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헬가가 서류에 서명하며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수진 씨, 당신은 14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거든요. 세계가 당신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4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올라오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14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헬가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축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샴페인이 열렸고 참석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메라 렌즈가 남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하나같이 수진과 칼리드를 향해 있었어요. 이쪽 봐주세요. 자문관님, 오늘 협상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칼리드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도 박 대표도 아니오. 이수진 씨요. 남편은 축하 인파 속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자신의 계약인데 정작 자신은 구석에 밀려나 있었어요. 유라가 다가와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축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칼리드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14년 전 그날처럼 금태가 둘러진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제안이 하나 있소.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칼리드를 바라보았어요. UAE 왕실 의료원에서 아시아 협력 수석 자문역을 맡아주시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수석 자문역이라고요? 그렇소. 두바이에 상주할 필요는 없소. 서울에 거주하면서 분기마다 두바이를 방문하는 형태로 일하면 돼요. 물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화상으로 참여해도 되고. 칼리드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연봉은 당신 남편 회사 연매출로도 감당 못할 겁니다.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4년간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세계적인 거물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저는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칼리드가 명함을 수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14년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 같은 인재는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14년 전 받았던 것과 같은 금태 명함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묻어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헬가 이사장도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도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이 헬가를 바라보았어요. 스위스 제네바 의료재단에서 객원 자문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유럽 의료계와의 교류가 필요할 때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헬가를 바라보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거물 2명에게서 러브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가가 미소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14년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왔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헬가 이사장 옆에 앉아있던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그가 독일어로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헬가 이사장님의 조카예요. 마르쿠스가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국제의료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역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수진이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베버 씨. 마르쿠스라고 불러주세요. 마르쿠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제네바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마르쿠스는 한 번 더 미소를 짓고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손에 든 3장의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칼리드의 명함, 헬가의 명함, 그리고 마르쿠스의 명함.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기둥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에게 세상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이게 내 진짜 가치구나.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14년간 빼앗겼던 자신감이, 자존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남편이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14년간 가두어 놓았던 새가 창살을 부수고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유라도 남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조롱했던 여자가 자신이 꿈도 꾸지 못할 위치에 올라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수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4년간 이 도시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3장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호텔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칼리드 자문관과 헬가 이사장도 수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마르쿠스는 떠나기 전 한 번 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수진은 로비에서 택시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여보, 여기서 조용히 따라와. 남편은 수진의 말을 끊고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근처에 이르러서야 남편이 멈췄습니다. 유라도 어느새 따라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수진을 에워싸듯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만찬장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가 날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14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7개 국어, 제네바 통역대학원, WHO, 그런 걸 왜 숨겼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메아리가 울렸어요. 내가 바보 같아 보여? 14년 동안 영어도 못하는 척하면서 날 속인 거야? 수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허공을 가르고 있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14년간 이런 순간마다 움츠러들고 눈물을 삼켰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라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뭘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라가 비웃듯 말했어요. 대표님 없으면 굶어 죽을 주제에 오늘 잠깐 잘난 척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라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바깥 일은 저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14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닥쳐.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14년의 침묵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유라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멈칫했어요. 14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항상 고개 숙이고 조용히 대답하던 아내가 반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유라가 더듬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숨긴 거냐고 물었지?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아니, 숨긴 게 아니야. 내가 숨기게 만든 거야.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회생활하지 말래서 안 했어. 영어 쓰지 말래서 안 썼어. 사람 만나지 말래서 안 만났어. 내가 시키는 대로 14년을 살았어.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빛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뭐? 내가 널 망신시켰다고? 내가 스스로 망신당한 거야. 통역사 하나 제대로 못 뽑아서, 협상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수진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너보다 뛰어난 내가 두려웠을 뿐이지. 그래서 나를 가뒀어. 새장에 가둬놓고 날개를 꺾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야. 수진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혼 서류야. 사인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이혼? 내가 감히가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모님, 이혼하면 뭘로 먹고 살려고요? 집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대표님한테 빌부터 살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요? 수진이 천천히 유라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유라 씨, 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수진이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신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수진이 서류를 유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어요. 서류를 훑어보던 유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회사 자금 8억 원 횡령 증거예요. 유령회사 거래 내역서도 있고 유라 씨가 청구한 허위 출장비 영수증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홍콩 호텔 숙박비 청구하셨던데 그날 대표님은 독일 출장 중이셨더라고요. 둘이 같이 갔다고 하기엔 날짜가 안 맞네요. 유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남편이 유라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도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라야, 이게 사실이야? 8억을 횡령했어? 유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네, 대표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요? 수진이 차갑게 끊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예요? 수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라의 산부인과 검진 기록이었어요. 유라 씨, 임신 축하드려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도 멈칫했어요. 임신? 유라가? 남편이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아이야? 유라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대표님 아이 아니에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대표님은 중동 출장 중이셨거든요. 2주 넘게 한국에 안 계셨잖아요. 수진이 유라를 바라보았어요. 유라 씨, 뱃속 아이 아버지한테 축하 인사 전해드려요.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회의 이사님께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회의, 중국 경쟁사 화웨이 메디컬의 이사였어요. 유라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장회의, 그 중국놈? 유라야, 내가 그놈이랑. 대표님 아니에요. 이건 정말. 유라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닥쳐. 이번에는 남편이 소리쳤어요. 유라를 향한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이용한 거야?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다 아니에요. 대표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라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이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4년간 수진을 무시하고 가두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허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었어요.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어디가? 얘기 안 끝났어.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14년간 목구멍에 걸려있던 것들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4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참고 숨기고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수지는 핸드백 안에 금태 명함들을 꺼내 보았어요. 칼리드의 명함, 헬가의 명함, 마르쿠스의 명함, 그리고 14년 전에 받았던 빛바랜 명함. 세 장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진짜 날아오를 차례였습니다. 새벽 3시 수지는 용산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유라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수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14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수지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명품 옷들, 고가의 핸드백들, 보석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14년간 세 장에 가둬두는 대가로 남편이 던져준 것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옷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파일, 아버지의 유품들, 개인 서류들을 꺼냈어요. 진짜 자신의 것들이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자격증 파일,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의 유품인 비치 반지,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그게 전부였어요. 14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새벽빛에 아버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되찾을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전부 다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날이 밝아왔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아침 7시를 가리킬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이 들어섰어요. 72살의 그녀는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 정민도 따라 들어왔어요. 이것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정우한테서 연락받았어.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고.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어떻게 오빠를 그렇게 망신시킬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잘난 척을 해?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혼이라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정우한테 이혼을 들이밀어? 빌부터 살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시어머니가 수진의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망할년이 우리 아들 망신시키고 이제 도망치려고? 맨몸으로 꺼져. 한 푼도 못 가져가.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뭐?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인연이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없으면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도 오빠 거고 차도 오빠 거고 언니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제발 현실을 좀 알아.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얌전히 이혼 서류 찍고 오빠한테 용서 빌어. 그게 언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수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민 씨.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유자 이름 보이시죠? 이수진. 접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취득일도 보세요. 2008년 3월이에요. 제가 정우 씨와 결혼하기 2년 전이에요. 신우이가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게 어떻게? 제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의공학 연구원이셨어요. 연구하신 의료 영상 센서 기술로 특허 기술료를 받으셨고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사셨어요. 제 이름으로요.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 이 집이에요. 정우 씨 집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쫓겨날 사람은 저가 아니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히려 정우 씨가 제 집에서 쫓겨나야 해요. 신우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14년 동안 이 집에서 정민 씨, 수진이 신우이를 바라보았어요. 14년 동안 살았으면 본인 집이 되는 건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수진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14년간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특허 관련 서류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특허는 출원만 된 상태였어요. 등록 절차가 남아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정우 씨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연구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믿었죠. 수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정우 씨가 그랬어요. 특허 등록 절차 자기가 처리해 줄 테니까 서류에 서명만 하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백지 위임장에 서명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정우 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수진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제 아버지의 특허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록했어요. 제가 서명한 백지 위임장을 이용해서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특허가 뭔지 아세요? 차세대 의료 영상 센서 기술이에요. 정우 씨 회사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없으면 메디텍 코리아는 하루도 못 버텨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의 특허를 노린 거예요. 슬픔에 빠진 저를 이용해서 특허를 빼앗고 그걸로 회사를 세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수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빌붙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제 집에서 제 특허로 제 인생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다 되찾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특허권은 기망에 의한 양도예요.
법원에 가면 원래 주인한테 돌아와요. 저한테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법원에서 만나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오, 오빠. 큰일 났어. 언니가 집주인이래.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경비실과 연결되었습니다. 네, 32층입니다. 손님들이 나가실 거예요. 안내 좀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바라보았어요. 정민 씨, 오빠한테 전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짐 빼라고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비원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분들 나가시는 거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돌아보았어요.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빈 거실에 홀로 섰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4년간 세장이었던 이 집에 처음으로 따스한 빛이 드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14년간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견 의료기기 회사 대표의 비리 재판이라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수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감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3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전업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당하고 침착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1달 전에 마무리되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3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유라도 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달 전 그날 밤 이후로 시작되었어요. 만찬 다음 날 칼리드 자문관과 헬가 이사장이 메디텍 코리아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500억 원 계약을 유지하려면 경영 투명성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외부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감사 자문역으로 수진이 임명되었어요. 칼리드의 추천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능력을 믿었고 수진이 이 회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판단했어요. 물론 수진이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라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장 철저하게 조사하는 법이요. 수진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도움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격리부의 최영숙 과장이었어요. 20년 근속 베테랑이었던 그녀는 유라에게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요. 최 과장이 수진을 찾아왔을 때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라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다고요. 저를 자르고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했어요. 최 과장은 수진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유라의 허위 출장비 청구 영수증, 유령회사 거래 내역서, 회사 서버 백업에서 발견한 유라와 장애희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3년간의 탈세 자료까지. 수진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재판이 열린 것이었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정우와 어떤 관계입니까? 수진이 대답했어요. 전 배우자입니다. 14년간 혼인 관계였으나 석 달 전 이혼했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UAE 칼리드 자문관과 스위스 헬가 이사장의 요청으로 메디텍 코리아의 경영 투명성 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피고인 박정우와 피고인 한유라는 공모하여 회사 자금 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둘째, 3년간 약 15억 원 규모의 탈세가 있었습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한유라는 중국 경쟁사 화웨이 메디컬의 장웨이 이사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핵심 기술 도면과 거래처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아픔이 담긴 내용이었거든요. 피고인 박정우는 2009년 저의 아버지고 이창호 박사가 돌아가신 직후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허 등록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저에게 백지 위임장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연구소에서 일하던 그를 믿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위임장을 이용해 아버지의 특허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특허는 차세대 의료 영상 센서 기술로 메디텍 코리아의 핵심 기술입니다. 피고인은 제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 회사를 세운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더 바쁘게 메모했습니다. 전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 아닙니까? 수진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모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주주들과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디텍 코리아에는 2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와 미래가
피고인들의 비리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영숙 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의 출처와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어요. 유령회사의 실소유주가 유라의 사촌이라는 사실, 탈세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경로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시간이 되었어요. 법정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합니다. 특히 고인의 유족인 전 배우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특허권을 편취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추었다가 선고했어요. 피고인 박정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섰어요. 피고인 한유라. 유라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했으며 횡령한 자금으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고인 한유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유라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피고인 박정우가 기망에 의해 취득한 의료 영상 센서 특허권에 대해서는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권리자인 이수진에게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드디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메디텍 코리아의 경영권은 법원 관리 하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며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에 의해 호송되기 시작했어요. 수갑이 채워진 그가 수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멈춰 섰어요. 경찰이 재촉했지만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14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속인 건 너 자신이야. 전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가 쓰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수진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 판결에 대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수에 성공한 기분이 어떠세요? 수진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14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와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칼리드 자문관과 헬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르쿠스도 있었어요. 칼리드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하오, 이수진 씨. 진실이 승리했소. 헬가도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봐서 영광입니다. 마르쿠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14년간의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두바이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어요. 사막의 도시 위로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의료 전문가 3천여 명이 두바이 국제 컨벤션 센터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15회 두바이 국제 의료 컨퍼런스. 중동과 아시아, 유럽을 잇는 의료계 최대 행사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리였거든요. 기둥 뒤에 숨겨져 있던 여자가 3,000명 앞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다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수지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청록색 비치빛 저고리에 남색 치마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수진에게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한복은 내가 가장 빛나는 날 입으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두 분 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수진 씨, 준비되셨습니까?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무대 막이 열렸어요. 수진이 걸어나갔습니다. 3,000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청록빛 한복이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수지는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꾹 참았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었어요.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칼리드 재단 아시아 의료협력 수석 자문역이자 스위스 제네바 의료재단 객원 자문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침묵에서 목소리로 그 여정에 대해서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3,000명이 숨을 죽이고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7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한국어, 영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28살에 WHO 의료통역 전문가로 일했고 국제회의장을 누비며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는 14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4년 전 저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속았습니다. 제 능력이 두려웠던 사람에게 갇혔습니다. 그는 저를 새장에 가두고 날개를 꺾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전업주부. 그것이 14년간 저를 정의한 말이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7개 국어를 하던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수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숨겨왔던 제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입을 열 것인가. 수진의 눈이 빛났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4년간 닫아두었던 입을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 손을 들어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진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성공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이 중에 저처럼 목소리를 잃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 수진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42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14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당신의 가치를 남이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화려한 부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불사조는 재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14년의 재 속에서 마침내 날개를 펼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순간 대강당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3,000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리고 벽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수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해방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박수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헬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상패가 들려 있었어요. 이수진 씨. 헬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스위스 제네바 의료재단을 대표하여 당신께 유럽 의료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당신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 의료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헬가가 수진에게 상패를 건넸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헬가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객석의 박수가 더 커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수진을 칼리드 자문관이 맞이했습니다. 훌륭했소, 이수진 씨. 칼리드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14년 전 나는 당신에게 명함을 건넸소. 당신이 연락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소. 칼리드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선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관님. 그때 주신 명함을 14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껄껄 웃었어요. 역시 당신이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컨퍼런스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넸어요. 1년 전만 해도 기둥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가 이제는 세계 의료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리셉션이 마무리될 무렵 누군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마르쿠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파란 델피늄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마르쿠스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1년 사이에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당신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르쿠스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수지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마르쿠스. 와줘서 정말 기뻐요.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바이의 석양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던데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요? 수지는 잠시 마르쿠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좋아요. 같이 가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두바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막의 도시 위로 황금빛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마르쿠스가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그 풍경보다 더 아름다워요. 수진 씨. 수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네. 고마워요, 마르쿠스. 1년 동안 많이 의지했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마르쿠스가 웃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제가 낼게요. 다음번? 네, 다음번이요. 그리고 그 다음번도요. 마르쿠스가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수진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의 황금빛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불사조는 재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14년의 재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날개를 펼쳤다. 그리고 이제 그 날개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새로운 사랑과 함께, 새로운 꿈과 함께, 새로운 나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시라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